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제119회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시험이고요.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1급도 기초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규정들을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손익구분에서 손익구분 내용도 같이 꼭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기출문제에서 풀어보는 문제들, 또 여러분이 교재에서 또는 실무 업무에서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주로 볼 업무들이기 때문에요. 계정은 정확히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재무회계 문제는 1번부터 8번 문제까지가 회계 1급에서는 재무회계 문제고,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가 원가회계, 그 다음에 13번부터 15번까지가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일단 재무회계 문제부터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의 총합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그 항목의 총합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선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이 당좌자산은 크게 요 네 가지 계정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여기 지금 써져 있는 현금성 자산,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4개로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좌예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두 번째 계정으로 45만원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가 4개월 남은 단기 금융상품, 얘는 말 그대로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만기가 3개월 남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라 바로 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요. 타임 발행 수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이니까 여기 타임 발행 수표는 우리가 배우셨을 때 뭐라고 배웠느냐면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배우셨단 말이죠.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권이라는 뜻이고요. 얘의 뜻은 결국 얘를 가져가면 바로 현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타임 발행 수표 또는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배우셨었죠. 그 다음에 그 만기 이자 지급표 또는 배당 주식 배당금 뭐 지급표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부르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얘를 갖다가 기록할 때에는 현금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 통화라는 말 혹시 또 까먹었을까 싶어서, 통화라는 말은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현찰,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지폐하고요. 그 다음에 주화를 갖다가 통화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공통점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뜻이고요. 이 통화 대신 사용하는 증권의 말뜻은 그 화폐 가치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 증서를 우린 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기압 수표라든지 타임 발행 그 수표, 즉 당좌 수표라든지 가계 수표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다 통합해서
더 넓게 저희 회계 담당자들이 현금이라고 기록하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현금에 25만원 들어가고요. 자기합수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 통화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총 합계 금액은 요 금액을 다 합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총 얼마가 나와요? 다 합치니까 12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3번이었던 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재무상태표의 계정들 정확하게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꺼번에 다 외우기는 물론 쉽지가 않죠. 근데 계정들 구분과 내용들 설명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구분해 나가는 거 제가 회계 원리 자산편에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동영상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수업 40분짜리 천천히 들어보시게 되면 계정들 다 구분할 수 있게끔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돼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꼭 복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참 보면 또 이 결합관계라는 용어하고요. 네, 분계라는 그 내용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거래의 판료수는 차변과 대변에 다음과 같은 것들 이렇게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산의 증가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가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이렇게 기록이 되죠. 손익계산서는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기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반대 규정은 바로 이걸 자기자리라고 부르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자리,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의 자리,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인 것이고 그 반대 자리에 있으면 감소가 된다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비용이 발생한 거 기록하고요.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 거 기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를 갖다가 반대 계정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그 비용만큼 비용이 소멸되는 거예요. 수익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기록하게 되면 수익이 그만큼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로 쓰면 소멸된다는 것까지 세트로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자산이 증가했는지 자산이 감소했는지 부채가 감소했는지 부채가 증가했는지 이걸로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거래 판료수의 결합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합관계는 여러분들이 그 분기를 배우기 직전에 외웠던 이런 계정의 구분을 갖다가 먼저 연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계 원리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 지금 회계 1급 시험 문제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위에 나와 있는 보기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현금으로 100만원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회계의 기록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현금 100만원의 상품을 구입했다면 차변에 상품이 들어온 것이고 현금은 나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으며 자산이 감소했다. 그래서 1번의 결합관계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예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이건 맞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상품, 현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금액까지 적어야겠지만요. 자, 두 번째는 직원의 커피 음료 대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기초과정에서는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계정에 있다면 현금부터 먼저 기록하는 게 편하죠. 현금이 나갔다면 얘는 자산의 감소가 될 것이고, 커피 음료 대금이라고 했으니까 직원이 마시는 거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합관계가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네요. 세 번째, 업무용 화물 차량을 5천만 원의 대출로 구입을 했대요. 그러면 화물 차량은 차량 운반구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했겠죠. 자산의 증가와 대출로 구입했다면 내 돈이 아니에요. 돈 빌렸을 거예요. 그럼 얘는 단기 차입금이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의 증가와 부채 증가. 이것도 맞네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매입 예정인 상품의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은 자산이 감소했다. 금방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갖다가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되죠. 근데 여긴 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였었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됐으니까 여기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 제어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했을 때 선적했을 때 그 상대방의 그 재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적지에 선적하는 순간 판매가 된 것으로 보아서 판매사가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이라고 된 거, 요거는 맞는 말이라 듣는 얘기죠. 시험 문제에서 보통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선적된 순간 우리 재고에 포함이 되고, 반대로 판매하는 회사는 자기네 재고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간다. 재고 기준에서 주로 우리가 배웠는데, 재고자산 기준으로 배웠는데, 뭐 판매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지 그 구분을 잘 하셔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선적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다면 이 판매한 시점이 선적한 시점이 바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품권 판매를 했다는데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 이 유가증권은요, 상품권도 유가증권인데 이 유가증권은 지금 돈을 받고 돈만 미리 받고 우리가 계정을 선수금으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 말뜻은 돈만 미리 받아준 것이지 매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품권을 갖다가 판매한 다음에 상품권이 다시 교환이 돼서 상품으로 교환될 때, 상품으로 교환될 때가 바로 수익인식 시점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 거고, 이때가 우리가 판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수익인식 시점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이 상품으로 교환된 시점이 판매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게 틀렸고요. 세 번째, 위탁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이것도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제가 수업할 때 우리 교보 문고 출판사와 출판사하고 그 다음에 교보 문고를 예를 들어 드렸어요. 출판사에서 그 책을 교보 문고에다가 갖다 놓는 것은 교보 문고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이 각 출판사들로부터 교보 문고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교보 문고로 그 재고들을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보 문고가 고객한테 팔 때, 이때 판매가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출판사에서 판매를 하고 판매가 된 시점에서 교보 문고는 그 판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판사에서는 이 판매되었을 때 여기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위탁. 그래서 여기 출판사를 우리는 위탁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탁한다고 할 때 하는 것처럼 위탁자라고 하고, 교보문고는 그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고를 받아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관계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용어도 기억해 두시고, 판매 시점은 바로 교보문고가 고객에게 판매했을 때 그때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예제로 설명했었던 거는 사실상 판매 기준이 아니었었죠. 재고 기준이었었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고를 갖다 놨을 때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가 아직 안 된 재고가 있다면 출판사의 재고로 걔네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우리 그냥 외상 판매하고 현금 판매하고 할부 판매 다 같아요.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바로 건네주면 그때가 판매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라고 보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놓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는 뭔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 찾으라고 하네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은, 우선 감가상각이란 용어는 우리 유형자산에서 나오는 얘기죠.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이에요. 또는 영업용이라고도 말을 해요. 업무용으로 뭘 샀다고도 얘기해요. 다 똑같이 유형자산을 사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차량원방구,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는 태생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이에요. 태생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영원히 그냥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값어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유한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데, 이유는 여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요, 사용 과정에서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용 과정에서 그 값어치가 감가 떨어지는 것을 화폐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감가상각비예요. 사용 과정에서. 그래서 사용하면서부터 그 값이 떨어지는 것이 감가상각인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취득 과정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예를 들게 되면,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건물이 자가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취득 과정이 당연히 끝나지 않았겠죠. 건물이 완성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건 같지만 성격은 다르단 말이죠. 왜 감가상각을 안 하는지. 토지는 태생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문제만 풀면은 간단하게 답이 4번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에서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5번 문제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네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답이네요. 이유는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여기 법령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무형자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제가 조금 전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취득 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정확하게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유형자산도 사용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무형자산도 사용목적이기는 매한가지 같습니다. 상각 방법은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 거 설명하면서 요게 나오겠네요.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인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도 유형자산의 상각처럼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네 가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어떤 것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겠다고 정해놓지 않으면 무조건 정액법을 사용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무형자산 상각도 유형자산 상각처럼 전체 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상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산의 구성,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여기 계정들 속하는 것들,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암기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6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는요, 상품 계정에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된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 금액들을 이 상품 재고장을 보고서 우리가 이 금액들을 계산해 낸다는 얘기죠. 자, 일단 재고에 대한 거 나왔으니까, 재고자산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요 기말재고죠. 기말재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량 곱하기 금액으로 해야지 이 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고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개별법은 우리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단점은 개별법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들은요 이렇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용어도 하나 더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요 두 개를 합쳐서 회계에서는 또는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돼요. 가중평균법이라고요. 또는 그냥 두 개 합쳐서 평균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이 중에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기말재고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주어진 상품재고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초재고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재고 100개, 한 개당 매입가 1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초재고 100개, 한 개당 100원 그러니까 기초재고의 금액은 10,000원이죠. 그죠? 제가 여기 표에다가 10,000원 기초재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단기 매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매출을 했다는데 80개를 매출했다는 얘기죠. 80개를 매출하고 개당 판매가는 12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80개를 매출하고 120원씩 매출했다면 이 금액은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죠? 단기 매출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매출 됐다는 얘기고요. 판매가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렇게 된다고 또다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단기에 또 70개를 매입했네요. 매입가는 110원이래요. 70개를 매입하고 110원에 매입했으니까 7,7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7,7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단기 매입에 7,700원 써놨죠. 다음에 단기에 또 매출을 했대요. 60개를 갖다가 매출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에 130원에 매출해서 7,800원이 됐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금액은 여기 9,600원하고 7,800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기말재고를 계산해야 돼요. 기말재고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기말재고는 자, 보세요. 선의선출법이니까 기초재고에 지금 100개가 있었죠. 그럼 80개를 팔았다 그러면 100개에서 80개를 팔면 여기 지금 20개가 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거 70개. 그럼 이하고 더하게 되면 지금 개수는 90개가 남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60개를 팔았다고 하면 기초재고에 20개 팔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개는 여기서 팔겠죠. 40개를 팔게 되면 여기 50개가 최종 재고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거 먼저 파는 게 팔린 걸로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50개에서 50개 맞나? 70개를 팔았다 그랬죠. 90개에서 60개 팔았다면 50개가 아니라 30개가 남죠. 30개가 남았는데 바로 여기 매입했던 7월 4일 날 매입했던 요 재고가 기말재고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개에다가 기말에 마지막으로 사왔던 매입 금액은 여기 금액이 110원이었었죠. 110원 해주게 되면 3,300원이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금액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기초재고액에서 단기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재고액 빼주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되느냐? 여기 14,400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재무회계를 배울 때 상품 재고장을 보고서 선입선출법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를 갖다가 계산하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재고 중에서 팔린 금액, 즉 재고 중에서 여기 80개, 그 다음에 여기 60개, 얘가 판 거잖아요.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로서는 훨씬 더 계산하기가 빠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여기 재고가 팔린 것,
원가로 팔린 것이 그게 매출원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단기 매출 80개가 팔렸다고 지금 나와 있죠. 80개. 그러면 어디께 팔렸다 그랬어요? 여기 재고 100개 중에서 80개가 팔린 것이고 이에 대한 단가는 하나당 얼마였었어요? 100원이었었잖아요. 그럼 얘가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80개에 8,000원 이렇게 되겠죠. 얘가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매출 60개 판매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던 20개도 다 팔렸겠죠. 그죠? 20개도 다 팔렸을 것이고요. 단가는 똑같이 100원짜리였었죠. 그래서 얘가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팔렸어요. 여기 매입한 거 70개 중에서 40개가 지금 팔린 거잖아요. 40개가 팔린 거고 단가는 110원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돼요? 4,400원이 되죠. 다 합치면 14,400원이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회계 1급 정도 됐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갖고 계셔야지 되고, 특히 계산할 때 얘가 기본이에요. 여기 상품 재고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금액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적을 줄 아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시간상 이거 안다우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판매된 금액의 그 단가를 곱하게 되면 얘가 바로 매출원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매출원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6번 문제도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번 문제는 유동부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골라보세요 그랬죠. 그럼 유동부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유동부채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자,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에 해당되고요. 장기차입금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 우리가 장기로 빌렸다가 다음 해에 갚아야 될 그 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장기차입금을 없애주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얘는 유동성이라는 말과 장기부채란 말이 결합된 건데 앞에 게 주인이어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내년에 장기부채 중에서 내년에 갚아야 될 부채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대표적인 유동부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자산계정이죠. 부채에 해당되는 계정이 아예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건 외상매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 두 가지죠.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와 외상매입금 다라. 답은 3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채에 대해서도 계정 과목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잘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8번 문제를 볼게요. 자본계정에 대한 건데요.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본계정에는요. 요 5가지 통합계정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계 1급에서는 반드시 요 밑에 있는 구분계정도 계정마다 정확히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분들은요. 요거 제가 설명해 놓은 자본 파트 회계 1급에서 자본 파트 계정들 설명 보완해서 복습하셔가지고 다들 꼭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의 구분이 다른 거 물어보고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 있죠. 여러분이 요거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암기해 놓으라고 했을 때 바로 암기를 해 놓으셨다면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여기 있고요. 자기주식 처분이 여기 있으니까 결국 요 두 개하고 얘만 차이라도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참고로 여기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즉, 이 자본 조정이라는 규정은요, 특징상 이 자본 조정이라는 규정은 우리 회사의 주식이 변동될 수 있는 항목들, 우리 회사의 주식이 변동될 수 있는 항목들을 자본 조정 항목에다가 반영해 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갖다가 배당하기로 결정이 났다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식수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수가 변동되는 가능성을 갖다가 반영한 것이 바로 자본 조정 규정이라는 뜻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미지급 배당금처럼,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규정이에요. 미지급금처럼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규정이다. 이는 현금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쓰는 규정이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결정했을 때 쓰는 규정이에요. 주식 배당을 결정했을 때 쓰는 규정인데 얘는 자본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규정 중에서도 여기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잠깐 여기 동영상 멈추고 9번 문제부터 원가 계산 문제거든요. 원가회계 설명을 같이 풀어보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